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이혼했습니다.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아니요, 사기가 맞습니다, 이건. 남편이었던 놈 대학교 시절부터 저랑 사귀었습니다. 사귀다가 저한테 어학연수 제안했는데 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뭐 집이 그렇게 넉넉했지도 않았고요. 그놈 집안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같은 영어권이라 배울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2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취업했고 그놈 남은 학기 다니고 좋은 회사 취직했죠. 그렇게 각자 일하다가 저한테 청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학교에서도 엘리트로 유명했고 제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늘 결혼을 한다면 내 남자친구랑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처럼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늘 웃고 잘 챙겨주고 말입니다. 대학교 선후배부터 제 주변 친구들까지 그렇게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결혼한다더니 진짜 하는구나. 잘 어울린다. 잘 살 거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결혼 준비해가며 만났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고 일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도 해서 제가 전담해서 결혼 준비 다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일 때문에 약속을 펑크 낼 때도 저는 너그럽게 용서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까지 이해를 했죠. 그렇게 제가 좋았던 점에는 시댁 문제도 있었습니다.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고 너희들만 잘 살면 우린 안 돌봐도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지만 자주 오라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위트 있으시고 재밌는 시어머니 때문에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도 자주 전화드리고 되려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빨리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미리 살림하는 것도 익히고 그놈도 그걸 바랬고 시어머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그만두었죠.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생활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 꼭 어디 가서 뭐 사시면 제 것까지 사오시고 맛있는 거 하셔서 직접 갖다 주시고 딸 키워본 적 없어 네가 너무 딸 같고 예쁘다느니 진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예뻐해 주실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그게 미안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씁쓸합니다. 극도의 행복한 순간에 저한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행복할 때 경계를 해야 하나 봅니다. 그놈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핀다고 나갔을 때 저도 슈퍼에 잠깐 갈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기에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갔는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어로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저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대충 들으니 갈 일 없다.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싸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니 엄청 놀라서는 그냥 외국 친구인데 한국 오면 한번 보자고 하네. 아니면 내가 거기 가면 보던지. 근데 뭐 갈 일 있겠나 싶다 하더군요. 그냥 깨름칙한 기분이 있었지만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 알 수 없는 촉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 말고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요. 다만 모르는 건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 중 하나구나 생각하려 해도 알 수 없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제 기억에서 그 일도 잊혀질 무렵 시어머니랑 쇼핑을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가방에 돋보기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기에 알겠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남편하고 문자한 내역이 있길래 친구분한테 문자 보내드리는 척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아주 심플했습니다. 입금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대화만 수두룩하게 있기에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돈을 입금했다는 건데 어디에 입금을 했는지 도통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나 모르는 빚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용돈 탔을 리는 없고, 도대체 뭘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괴로워할 때 그놈이 왔습니다. 퇴근해서 밥 달라고 하는데 일단 밥을 차려주고 식탁에 앉아서 슬쩍 떠봤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라고요. 어머니가 입금하는 돈 어디로 가는 거야? 물으니 엄청 당황해서는 얼굴이 벌개지기에 똑바로 말해라. 진짜 거짓말하면 끝이다 라고 하니 겁 먹었는지 일단 이따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주한상 봐놓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더군요. 유학 갔을 때 필리핀에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생활비만 보내주면 알아서 다 키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놓고 연락을 받았기에 손쓸 겨를도 없었고 그냥 돈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크고 나니 자꾸 아빠를 찾아서 요즘 전화 와서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 전화는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제가 알 게 뻔하니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시고 알아서 나서서 중지 중이었던 것입니다. 듣고 나니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저한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가족들이 단체로 저를 속였다는 자체가 소름 돋았습니다. 저뿐만인가요? 저희 부모님들도 깜빡 속으신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인 거죠.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숨길 수가 있냐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하다뇨?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예뻐해주시던 시어머니도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랬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 그냥 생활비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걔들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그냥 돈 뜯어내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도 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모질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앞날에 걸리적거리면 바로 버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일단 너랑은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하고 더불어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이기에 다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와서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하는 거냐, 너랑 무슨 상관이냐, 걔는 내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 너희들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하고 못된 년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서야 본성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소문 다 내고 SNS에도 제 기막힌 얘기 다 올렸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대학교 때 동창들이 많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그놈은 거의 쓰레기 되었죠.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명예훼손이라고 난리치는 거, 그래 명예훼손이니까 같이 법정 싸움 하자고 했습니다. 진짜 두 얼굴로 저를 속였다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놈 회사까지 소문나 얼굴 들고 못 다닐 지경이 되자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였던 그분 저한테 전화와서 미친년이니 뭐니 그냥 살기 싫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기에 저랑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시키려고요? 하고 끊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게 분명하기에 참을 수 없었죠.
일단 혼인 무효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었죠. 아직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인데 진짜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사기꾼은. 진짜 사람 이름 모르네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애아빠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세상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충격이 크셔서 죽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결혼 전에 저한테 얘기라도 하고 의논했었다면 결혼을 안 했겠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많이 실망한 부분 중 하나가 그들이 죽든 말든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말, 생활비나 보내주면 알아서 잘 산다는 말, 이런 말들도 저한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뭔 죄가 있을까요? 그 여자는. 들어보니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그냥 한국 갈 날짜 되니 말도 없이 사라진 것 같더군요. 그래도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에 정보를 얻어 전화번호라도 알게 되어 전화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아니었다면 아빠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 채 한평생 기다리면서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한 사람을 믿고 제가 한평생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냥 너만 눈 감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람 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품은 채로 절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고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 마무리 짓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지방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는 탓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을 제가 돌보면서 다른 남배들보다는 조금 더 서로에게 애착이 있습니다. 동생은 맛있는 게 생겨도 저와 함께 나눠 먹으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던 착한 아이입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대학을 포기하고 제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동생에게 오시며 용돈을 줄 때면 고생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동생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제게 지금의 매제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제를 처음 볼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일단 많이 날려 보이는 외모와 가벼운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나름 능청스럽게 저를 대한다고 했던 행동과 말들이 신뢰가 가질 않더군요. 저는 딱 잘라 동생에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매제 직업이 통신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폰팔이었다고 하네요. 절대 제 동생을 그런 놈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동생을 그런 불구덩이로 밀어넣겠습니까? 부모님께도 절대 저놈은 안 된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저희 가족의 반대에 심하게 반응하더군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난생 처음 동생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동생보다는 친구처럼 지내던 녀석이 이렇게 화를 내며 발끈하니 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집도 나가고 가족이랑 연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서야 저와 부모님은 동생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나간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서로 마치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매제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나,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게 고작 300만 원이라니. 매제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영업으로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기는 그나마 현실 감각이 깨어있어 돈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짓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밥상을 뒤엎고 이 결혼을 무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동생의 눈치만 볼 뿐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작은 원룸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갖춰놓고 시작하는 요즘 사람들이 한심하다며 옛날에는 다들 작게 시작해서 살림을 키워나간 거라고 서로 마음만 있으면 원룸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사돈어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니. 앞이 훤히 보이는 결혼이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동생은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랑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을 삼켰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니?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결혼을 무르자고 말할 거라면 내게 말하지 마. 이미 허락해놓고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짓이야? 저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이니 허락할게. 그런데 네가 시집가서 원룸에서 지낸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가엾고 평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봉투를 꺼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건넨 봉투에 든 것은 아파트 청약 당첨 확인서였습니다. 결혼도 못한 제가 집도 없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큰일이다 싶어 여기저기 청약을 넣어두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 당첨된 아파트였습니다. 계약금까진 넣었어. 중도금도 어떻게든 해결해줄게. 너 결혼하면 이 집 들어가서 살아. 명의는 너네 몇 년 살면 바꿔줄게. 동생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다독이며 잘 살라고, 그러면 다 갚은 거라며 달래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그해 가을 제 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잘 살기를 바랬고 결혼하고부터는 매제도 나은 사람으로 바뀌길 기도했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결혼 이후 매제를 만날 때마다 매제는 매번 새로운 명함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떨 때는 땡땡 재무설계사 과정이었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보면 땡땡 상사 컨설턴트에 명함에 적힌 매제의 직책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며 집에는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밥버러지였습니다. 동생은 매제가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니 직장일에 저녁이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부업까지 하며 아둥바둥 살고 있더군요. 그러길래 내가 말릴 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지 그랬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들게 사는 동생에게 이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이따금 동생을 불러내 저녁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어주며 다시 돌려보내곤 했죠. 그런 생활이 몇 개월간 이어지다가 동생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이라고는 한치도 못하는 애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덜컥 애까지 갖다니. 매제를 불러냈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하기 싫어 매번 웃기만 했던 저이지만 그날은 매제를 향해 모진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장이면 책임감을 가지라며 혼을 냈죠. 매제는 그날도 실실 웃으며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제를 다시 불러냈을 땐 정과는 갈리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진 매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지만 그날도 매제에게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매제는 제게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더 혼을 내려던 찰나에 매제는 제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입금된 내역이었는데
70만원, 110만원, 90만원 등등 대충 액수가 600만원이 넘게 찍혀 있더군요. 그게 다 일주일 사이에 번 돈이라는 건데 저는 매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매제는 웃기만 할 뿐 제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돈은 벌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매제가 큰 돈을 벌어온다고 하니 더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번 돈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조금 늦은 저녁에 동생네를 찾아갔습니다. 명확히 돈의 출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동생 집 앞에서 벨을 눌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아한 맘에 몇 번을 더 벨을 눌렀고 곧이어 동생의 집에서는 낯선 남자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걱정되어 도망가는 남자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기대어 울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외투를 벗어 동생에게 입혀주며 방금 나간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품에서 서럽게 울더군요. 한참을 진정시킨 뒤에야 동생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진짜 죽고 싶어.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매제가 제 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들은 동생네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매제가 이렇게 안 하면 곧 태어날 우리 아기랑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는다고 협박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임신한 아내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이 새끼가 도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벌어왔나 했더니 더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류하는 동생을 뿌리치고 매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라는 소리에 찾아간 카페에서 매제를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제게 매제는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뺨을 계속 쳤습니다. 그 새끼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뺨이 시뻘개질 때까지 맞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아내랑 아기를 먹여 살리려고 그랬다고 이해해달라는데 저는 그 새끼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서 매제의 계좌로 입금 내역을 보니 일주일 동안 무려 7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제는 실형을 받았고 동생은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워낙 빌털터리인지라 받아낸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동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실형 받는 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여동생이 말리는 바람을 참았습니다. 저까지 잘못되면 자신은 살 수가 없다는 동생. 왜 이렇게 미련한가 싶기도 하고 속이 터지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동생인 걸 말이죠.